우리 구독자님들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사고 물건. 그렇지만 저렴한 월세와 편리한 입지 조건에 끌려 입주를 결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극단적 선택이나 고독사가 있던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나 어떤 그림자 또는 이상한 기운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업자들과 리모델링 관계자들이 직접 겪은 실제 사고 물건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와 거기서 겪은 공포 체험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들은 사고 물건 체험담이 인터넷에 올라왔던 사례들을 정리한 것일 뿐이니 들으실 때는 그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의 점장이 동행을 희망했던 어느 물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A씨가 부동산 회사에서 실내와 외관 사진을 찍는 알바를 하던 때의 체험담입니다.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의 단독주택에서 집을 찍고 있었을 때 열쇠를 빌려줬던 부동산의 점장인 다카하시 씨가 드물게도 동행했습니다. 외관은 깨끗했습니다만 실내는 벽지가 찢어지고 깨진 식기들이 흩어져 있으며 불단은 남아있는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더니 침실만 새 것처럼 정돈되어 있어서 이 이상함에 A씨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A씨는 두려움에 쫓기듯 일을 일찍 마치고 1층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순간 복도에 있던 다카하시 씨의 뒤쪽에 나이가 많은 여자 귀신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만 A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으로 출근하는데 다카하시 씨가 사고로 입원했다는 걸 알고 문병을 가게 됩니다. 다카하시 씨의 말로는 자기에게도 발신자 표시 제안 전화가 걸려왔다는 모양으로 전화를 받을 때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버려 오토바이에 치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A씨는 다카하시 씨에게서 그 집에 대한 과거를 듣게 되죠. 그 이야기는 전에 여기 살고 있던 부인은 남편에게 버려져 고독사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층에서 봤던 엄청나게 지저분한 집안의 상황은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던 모습 자체가 부인의 정신 상태를 나타냈던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카하시 씨는 그날 직원이 부인의 혼령을 자주 봤다는 것으로 인해 따라왔던 모양입니다. 그 집은 나중에 리모델링이 됐고 다시 판매됐습니다만 아직 입주자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체험담의 집은 사고 물건은 아니랍니다. 이 정도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고지 의무가 있는 사고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디까지나 병사로 취급되어 자연사로 구분된다네요.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연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지의 필요가 없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네요. 이 이야기는 전에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실게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물건에서 실제로 겪었던 무섭고 이상한 현상.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이른바 영감 같은 건 없습니다. 물론 귀신을 봤던 경험 같은 것도 없어요. 믿고 있는 신도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거죠. 어째서 이렇게 전제를 두냐 하면요. 이상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응장애로 정신적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이상한 걸까? 생각될 것 같아서요. 그게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미리 말해두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체험담입니다. 지금 현재 백수가 되어 비교적 한가한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체험을 재미지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른바 기분 나는 대로 시간 때우기로 쓴 글입니다. 몇 년 전
어느 사고 물건 맨션에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근무했을 무렵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사고 물건이 되고만 맨션의 한 집을 재판매하기 위해 매입했습니다. 이 사고 물건은 살던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채 이외의 모든 것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집입니다. 맨션 관리인에게 인사했을 때 그 집에 대해 물어보았는데요. 들어갔던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것. 집은 정리도 청소도 아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도 벽에는 지렁이가 기어간 듯한 글씨로 나는 미쳤다 라고 볼펜으로 쓰여 있었고, 사체가 있던 침대 시트도 그대로로 돌아가신 분의 책에서 나온 얼룩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욕실 욕조의 물도 남은 그대로로 고인물의 가장자리에는 옅게 질척한 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든 욕실이든 불쾌한 냄새는 나지 않았던 게 기억납니다. 세월이 지났기 때문일까요? 사람이 죽고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된 집이라면 몇 번인가 경험이 있는데요. 오래된 식초가 벽이나 바닥에 스며들어 숙성된 듯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무취라고 해도 좋겠네요. 그리고 이 사고 물건의 담당이 저로 바뀐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딱히 영감이 있지도 않고 귀신을 본 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귀신에 관해서는 어차피 나는 인식할 수 없으니 있으나 없으나 아무래도 괜찮다 라는 게 제 생각이죠. 하지만 그런 말을 내뱉어도 사고 물건은 무섭습니다. 게다가 사고 물건이 된 이유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건 처음으로 겪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처음 담당자는 제가 아니었어요. 처음 담당자가 그 사고 물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독감에 걸려 한동안 쉬게 된 것으로 인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을 이어받게 된 겁니다. 그 사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요, 그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처리하거나 리모델링, 청소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집안은 크게 손상되지는 않아 벽지와 바닥 일부만 교체하면 판매가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리모델링 업체와의 미팅을 위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뜻밖이긴 했습니다만 그 집은 몇 년을 방치해둔 사고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먼지를 제거만 해도 의외로 깨끗했던 겁니다. 업자와의 미팅을 마치고 혼자가 된 저는 문득 묘한 호기심이 생겨 지니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집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안쪽인 거실에서 현관 쪽으로 가며 한 방씩 찍고 찍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확인해 나갑니다. 16사진이 찍히면 어떡하지? 불안과 기묘한 기대감을 품으며 촬영했는데요. 귀신이나 그럴듯한 게 폰에 찍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쿵 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사체가 있던 방을 찍을 때였어요.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방 형광등이 갑자기 깜빡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심쿵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던 저는 일단 방을 나갔죠. 그러나 제가 그 방에서 나오고 잠시 후 형광등의 깜빡임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소심한 저는 겁을 먹으면서도 몇 년을 방치해둔 집이니 그냥 형광등이 거의 다 된 걸 거야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해시켰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방을 나서고 나서 전멸이 멈춘 건? 이라는 마음속의 반론은 무시했습니다. 어쨌든 형광등 수명이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만 일단 잡담의 연장선에서 상사에게 그 일을 보고했어요. 상사도 저도 같은 견해인 듯 액막이 도는 안 들겠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업자들의 집안 정리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집 열쇠는 전날 업자에게 맡긴 상태로 종료 보고를 받고 나서 제가 집안을 확인한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저는 정리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물건에 출입하게 된 이후로 맨션 관리인과도 교류를 꾸준히 해왔고 이번 정리에서
맨션이 입고 있는 자동문을 일시적으로 개방해달라는 허가도 제대로 받아놓았습니다. 실제로 오전 중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후로 들어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작업 종료 연락치고는 조금 빠르네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더니 업자가 어색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대로 가면 예정보다 빨리 끝난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입주자였던 여성이 사망한 방의 물건을 밖으로 내오는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갑자기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업체 사람들은 섬뜩하게 생각하면서도 작업을 진행했죠. 그리고 작업이 끝나자 형광등의 깜빡거림은 왠지 멈추고 말았습니다. 즉, 제가 집안 사진을 찍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업자가 연락을 해왔던 이유는 그런 섬뜩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고 물건이기도 하니 액망기 종류 중 하나만이라도 해두는 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보고였던 겁니다. 저는 등줄기로 한기가 퍼지는 걸 느끼면서 보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쪽 액막이 같은 걸 부탁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집안 물건들 중 불단이 있는 경우 등은 스님에게 공양 의뢰를 하는 일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이면 많은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도 수만 엔 정도가 들고 하니 그렇다면 그 비용을 벽지 교체에 쓰고 싶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업자에게 보고를 받은 저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었는데요. 급히 다른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게다가 정리업체가 괴현상 같은 것에 동요했는지 모르지만 맨션 현관 자동문 스위치를 꺼놓은 채 철수해 제가 관리조합 이사장 앞으로 사과문까지 쓰게. 결국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던 건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남아있던 새 형광등이 있어 그걸 들고 맨션을 향했습니다. 맨션 관리인에게 사과하고 사과문을 건네준 뒤 사고 물건 확인으로. 형광등 건에 대해서는 살짝 소름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깊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리가 끝난 집안은 딱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다. 날씨는 안타깝게도 흐렸고 침대가 있던 침실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전 중임에도 어둡고 침침했습니다. 일단 확인을 마치고 방에 원래 있던 형광등과 새 형광등을 교체합니다. 형광등은 문제없이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이 방에 비해 컸었는지 방이 유난히 밝아졌는데요. 섬뜩한 현상이 일어나는 방에는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이걸로 괜찮겠지?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을 때입니다. 다시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방 불이 꺼졌습니다. 놀라움과 공포로 굳어버린 저. 그런 저를 비웃듯 이번에는 형광등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형광등이요. 깜빡깜빡 전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양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다 된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것과 새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건 눈에 주는 자극이 전혀 다르죠. 새 형광등이 깜빡대자 빛의 자극이 너무 강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미친 듯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깜빡이니 더 그렇습니다. 저는 공포에 휩싸여 실눈을 뜨고 도망치듯 그 방을 뛰어나왔습니다. 방을 나와 의미도 없이 문을 닫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식은땀이 멈추질 않습니다. 정말 심령현상인지 본격적으로 저도 불안해집니다만 언제까지나 계속 복도에서 겁에 질려 있을 수도 없죠. 결심하고 방에 다시 들어가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안 꺼지면 어떡하지?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었고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바로 상사에게 라인을 보냈고 상담 결과 일단 전기업자에게 상황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업자에게 현장을 보여줘도 이렇다 할 이상은 없다 하는 말을 듣고 말았죠. 언제나 일을 맡기는 분이기도 하고 그분이 말하면
거의 틀림없다고 본 저는 다음으로 스님에게 액마기를 요청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안 하는 쪽보다는 낫겠지 하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액마기 때는 악령이 나타나는지도 물어봤는데요. 스님은 쓴 웃음으로 대충 넘겼습니다. 여기서 실은 이 물건에는 악령이 같은 말을 들어도 곤란한 일입니다만 현실은 그런 거죠. 다만 액마기가 효과를 발휘했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 그 이후로 형광등이 깜빡대는 현상을 제가 마주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곤 해도 이 수수께끼 같은 현상의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은 겉으로는 깨끗해도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 듣고 집을 사줄 고객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판매 전부터 안 팔릴 게 확정된 탓으로 우울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팔리지 않을 경우 임대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회사에 하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중개인이 그 집 구매자를 쉽게 찾아냈습니다. 물론 그 구매자에게는 제가 그 현상에 대해 설명도 했고요. 몇 번이나 정말로 괜찮으시겠냐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 고객은 독신으로 그 깜빡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방을 창고로 쓸 예정이라 조명은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간접 조명 같은 것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고객은 귀신은 전혀 안 믿는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신경 안 쓴다 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고객은 일정 수가 있죠. 다만 그 고객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심리적 하자가 있다는 것과 원인 불명의 괴기 현상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깎아달라는 금의 교섭을 해왔습니다. 원래라면 판매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집에 대해서는 부르는 값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 좋은 고객이 나타나는 일도 드물고 이 집은 빨리 매각하는 게 좋다는 게 저와 회사의 공통된 의견이었기에 그 고객의 협상에 응하기로 했죠. 그렇게 되어 이 수수께끼의 괴기 현상은 해결 못했지만 부동산 매각부터 인도까지 무서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물건 인도를 마치고 나서도 고객에게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 집에 대해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 형광등이 이상하게 깜빡대던 현상을 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내용도 뭣도 없지만 재미로 이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매계약에서는 고지 의무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계약의 경우 3년이 지날 때까지 입주자가 계속 바뀐다고 해도 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집도 앞으로 집을 살 사람은 이 일을 알 기회가 있습니다만 임대로 사는 사람이 있던 경우는 3년이 지나버리면 알지도 못하고 살게 될 거라고 하네요. 과연 이 괴기 현상은 액마기로 완전히 가라앉았을까요? 붉은 욕실. 이번에 들려드릴 사고물건 괴담은 붉은 욕실입니다. 한밤중에 듣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 못 들 수도 있고요. 제가 책임도 안 지기 때문이죠. 그럼 천천히 즐겨보실까요? 이것은 제가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염원하던 제1지방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아 심기일전하여 홀로 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만 망설이면서도 새 집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 장소, 편리성 등을 꼼꼼히 따져 선택한 집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고 물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들을 수 없었는데요. 이전에 살던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나요. 섬뜩하게 생각은 됐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여 찾은 집을 버리고 떠날 수도 없고 또한 집세도 적당히 싼 게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물건이라도 반드시 귀신이 나온다든지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겠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 가벼운 생각이 그런 결말을 맞게 될 줄은. 제가 입사한 곳은 이른바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적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인 것도 있어 외울 것도 많았고 빨리 한 사람 몫을 하기 위해 잔업할 일도 많았어요. 귀가 시간이 막차 직전이 되는 경우도 자주 있었죠. 그런 매일이 계속되고 피로도 쌓여갑니다. 유일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인 우리 집으로 돌아갑니다만 피로가 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들리는 겁니다. 매일 밤에요. 욕실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말입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씻으러 들어가지도 못했고 근처 공중목욕탕에 다니거나 친구네 집에서 자거나 했습니다. 하지만 날로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반쯤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어요. 비현실적인 공포보다도 현실의 피로를 우선시하게 되어 주저없이 욕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막차 직전에 귀가했고 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욕조에 불은 채웠습니다만 피로감이 너무 커서 샤워로 바꾸기로 했죠.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습니다. 내일도 출근이냐? 생각하며 허무함에 휩싸여 있었죠. 샴푸를 끝내고 머리를 씻을 때였습니다. 문득 눈을 떴어요. 그러자 붉은 액체가 샴푸 거품과 같이 바닥을 흐르며 배수구로 향하는 게 보입니다. 피? 나도 모르게 어딜 다쳤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이 피가요. 아무리 봐도 저에게서 흐르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피가 흘러오는 곳을 돌아봅니다. 거기서 본 건 한가득 찬 피의 욕조였습니다. 순식간에 등골이 얼어붙은 걸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무서워져서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수건을 손에 들고 천천히 돌아봤죠. 그러자 피의 욕조는 일반 물색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자가 극단적 선택? 설마 욕조에서 손목을? 확증은 없습니다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나처럼 피로가 쌓였을 거야. 불쌍하게. 그럼 매일 울게 되지. 힘들지. 이해가 간다. 힘들고 도망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주변 사람들은 그래 하며 들어주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잖아. 누구에게 말해도 변하지 않고 누구를 믿으면 좋을지도 알 수 없어. 대체 뭘 위해 사는 걸까? 나도 그렇게 할까? 이건 뭘까요? 힘들고 지쳐서 귀신하고 싱크로된 걸까요? 다음 이야기는 많은 집을 보러 다니던 중 겪었던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를 풀겠다는 부동산 업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밤마다 귀희의 일본 괴담을 들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수천 건이나 되는 집을 내 방에 오면서 그 중에서 딱 한 번 겪었던 공포 체험을 올려볼까 합니다. 어느 투신사고가 있었던 맨션. 몇 년 전 여름 초입에 무더운 오후였다고 봅니다. 그날 보러 간 집은 지은 지 40년을 넘은, 좋게 말하면 빈티지, 나쁘게 말하면 낡은 맨션의 구중이었죠. 오래된 건물이지만 분양 맨션이라서 집에 따라서는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거나 넓이에 비해 집세가 싸거나 남향으로 되어 있어 볕도 좋고 매력이 많은 맨션으로 입주자 모집이 있으면 자주 안내하던 맨션이었습니다. 그 맨션은 예전에 외부 사람이 함부로 들어와 공용 복도에서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사고 물건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서 그냥 좀 싫다 정도로만 생각돼서 그다지 신경 쓰진 않았죠. 내견을 마치고 엘베에 올라 1층 버튼을 누르니 엘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베는 7층에서 멈췄고 문이 열리자 거기에는
뭔가를 안고 있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로 그래 그래 착하지 하며 몸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기를 안고 달래는 중이구나. 애가 올까봐 못하는 건가? 생각, 할머니에게 괜찮으니까 타세요 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로? 물어오는 할머니. 네, 물론이죠. 그 분위기에 위화감을 가지면서도 대답하자 실례합니다. 그래 그래 착하지 하며 아기를 달래며 엘베에 올라타는 할머니. 그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을 지나칠 때 할머니가 안고 있는 그것이 보였던 건데요. 그건 오래 사용돼 너덜너덜해진 천이 여러 겹 감긴 아기의 인형이었던 겁니다. 합성수지로 만든 표정 없는 더러운 아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쓴 듯한 헝겊, 담요 같은 게 공포심을 더했고 저는 우와 빨리 내리고 싶다. 이 둘만의 공간에서 탈출하고 싶어. 강하게 빌었습니다. 엘베의 문이 닫히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잘했다, 잘했어. 작은 목소리로 제게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 하면서 아기 인형을 달래고 있습니다. 엘베가 4층 근처를 지나가려던 때쯤일까요? 제 뒤에서 할머니 말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착하지, 착하지, 해줘.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안고 있는 건 아기 인형일 텐데. 그 목소리에 반응해 할머니는 다시 그래 그래 잔뜩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합니다. 이게 뭔 일이야? 겁을 먹고 있으니 둥가둥가 해줘 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그렇습니다. 그 인형은 말하는 기능이 딸린 모양입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걸까요? 1층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이에 3번 정도 말한 것 같습니다. 엘베가 1층에 도착.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재빨리 뛰어나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타고 왔던 자전거에 올라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 이야기라면 여기까지겠습니다만 너무 무서운 체험이었습니다. 일부러 엘베가 움직이기 시작하고부터 인형에게 말을 시키고 있던 거죠. 그 할머니 말입니다. 합성수지 인형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비닐 인형이 주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성수지 인형에 음성 기능을 탑재한 인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부동산 업자가 본 게 정말로 합성수지 인형이라면 목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할머니가 복화술이라도 했다는 걸까요? 저는 할매의 복화술 쪽이 더 무섭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겪고 싶지 않은 사고 물건에 살다가 겪은 어느 직장인의 경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이 저는 제일 겪고 싶지가 않네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사고 물건에 살았던 이야기. 이사갈 후보지가 사고 물건이라면 당신은 그대로 이사하시겠습니까? 사고 물건에 입주하고 연속적으로 괴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실제 경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년 이상 전의 이야기. 갑자기 전근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2개의 집을 골랐습니다. 자료를 프린트해서 근처 부동산으로 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담당자에게 자료를 건네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난처하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전 물음표가 됐죠. 저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모처럼 조세호 오셨는데 그게 소위 사고 물건이라서요. 저희 회사에도 많은 물건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 물건은 딱 심리적 하자 물건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전에 입주자분이 집안에서 돌아가셨다는. 저는 거기서 말했습니다.
아, 과연 그렇군요. 다른 집 하나 더 골라왔는데요. 아, 거기도 사고 물건입니다. 네? 두 집 모두요? 네. 일반 집이라면 다른 것도 있으니까 조건만 맞춰주신다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처음 것으로 합시다. 예? 사고 물건이라니까요. 시간을 들여 조사해 왔는데 사고 물건이라는 이유로 물러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말로 사고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 후 사고 물건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이사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쥐기네. 박스가 쌓인 집안에서 식사 겸 맥주 한잔 할 때 일입니다.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덜컥.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화장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저는 주머니에 있던 10엔 동전을 이용 화장실 문을 땄습니다. 누구 있어요? 조용히 문을 따고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문이 잠겨있던 거지? 원래부터 열쇠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걸까요? 원인을 생각해봤습니다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완전히 열린 걸 확인한 뒤 다시 한잔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주를 계속 마셨으니 또 오줌이 마려워졌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화장실에 갔을 때 또다시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섬뜩하게도 화장실 문은 그 뒤로도 빈번하게 잠겼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열 수 있도록 10엔 동전을 필수 아이템으로 들고 다니게 되었죠. 다소 기분이 안 좋은 것과 불편함은 있어도 그 외로는 문제도 없었고 사고 물건에서의 생활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여성 앞으로 온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있었습니다. 화장품 시제품이나 무슨 캠페인 안내 같은 것이었어요. 누워서도 그 편지가 신경이 쓰여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소는 이 집. 그렇다는 건 전에 살던 사람이 여자였던 걸까요? 그렇다면 여자가 죽어서 사고 물건이 된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 눕기 전에 잠가놨을 거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뭔가를 끄는 소리, 스르륵 스르륵. 그 소리는 제가 누워있는 복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마치 어깨를 꽉 잡는 듯한 강렬한 시선을 느꼈어요.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도 못하던 저는 식은땀을 흘리다가 벌떡 몸을 옆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잠가놓았을 문은 열려 있었죠. 그 후로도 여자 앞으로 된 우편물은 계속 왔습니다. 보낸 쪽에 연락을 넣어 이 주소에 그 여자는 더는 살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현재까지 왔던 우편물의 처리, 반송 등이 필요한지를 확인했습니다. 한바탕 전화를 마치고 나니 여자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최근 일에 대한 상담이나 재상 이야기였죠. 그건 그렇고 새 집에서 사는 건 좀 어때요? 익숙해졌어요? 아, 그게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게 좀... 지금 TV 켜놨어요? 누가 와 있나? 뭐? 아니, TV는 안 켜놨고 오늘은 아무도 안 왔는데? 아까부터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등줄 뒤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뒤를 돌아봤지만 좀 이상한 말 좀 하지 마. 아무도 없는 게 당연하잖아. 뭔 소리예요? 전화 바로 옆에서 웃고 있어요. 여자 소리예요. 역시 겁에 질린 후배가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 캬! 뭐라고? 무서워! 전화가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섬뜩한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화장실 문은 자주 잠겼고 그러는 동안 욕실 문까지 잠기게 되었어요. 이 무렵부터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조금 더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바쁜 바람에 준비나 시간을 들일 생각을 하면 이때는 아직 조급하게 이사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 집 탓인지 일로 인한 피로인지 마음도 몸도 피로에 지쳐 서서히 냉정한 판단도 할 수 없게 되었죠. 내가 겪고 있는 현상은 현실은 아닌 건지, 후배와의 전화 사건은 어떤 착각이 아니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아직도 그 집에 사니? 난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진 말 안 했지만 말이다. 오늘도 속닥속닥 속삭이고 있어. 여자가. 전부터 계속 전화로 말할 때마다 방해될 정도로. 평소에는 농담 한마디도 하지 않던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엄마와의 전화가 방아쇠가 되어 그 후 바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결심하고 나서 단숨에 몸이 가벼워졌고 일도 술술 잘 풀리게 되었어요. 몸 상태도 점점 회복되고 이상하게도 섬뜩한 기운도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사할 날도 가까워졌을 무렵에 어느 날 심야까지 이사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평화로워졌고 원래부터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사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피곤에 지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겪었던 거실 문이 열렸던 사건 이후로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게 싫어서 복층은 사용하지 않고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덜컹. 거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에? 끼. 수숙, 수숙, 수숙.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 뭔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누군가의 발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 옆으로 누운 채 눈만을 부릅뜨고 있었는데요. 여자의 얼굴이 누워있는 제 귀 근처로 다가오더니 어째서 갑자기 몸이 자유로워져 벌떡 일어났습니다만 주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야에 들어왔던 발과 제 뺨에 닿았던 머리카락의 감촉은 확실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건이 현실이었는지 현실적인 꿈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무사히 이사 당일을 맞이했죠. 그럼 짐도 다 쌓았으니 슬슬 출발해도 될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 입주자가 죽은 뒤 처음으로 입주자가 되었고 그 덕분에 앞으로 이 집은 사고 물건이 아니게 됩니다. 사고 물건 고지는 어디까지나 바로 전 입주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번에 제가 살았던 것으로 고지 의무는 사라지고 앞으로는 일반 물건으로 소개된다. 그날 밤 귓가에 들리던 말, 어째서 그건 생전에 인연이 있던 누군가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사하는 저를 향한 말이었을까요? 그건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건물 자체는 지금도 존재하고는 있는데요.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그 여자가 그때 그대로 거기에 있는지도요. 이상이 제가 살던 사고 물건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겪고 싶지 않은 사건이군요. 마치 홍코아에 나올 것 같은 체험담입니다. 특히 여자 귀신이 전화해서 웃던 게 너무 섬뜩합니다. 이렇게 5가지 사고 물건에 대해 오늘은 다뤄봤습니다. 5가지가 더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다루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